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지도록 했는데요. 지금까지는요 겨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였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엄한 처벌의 길이 열린 겁니다.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반도체 얘기가 있습니다. 인텔의 공습이다. 파운드리 세계 대전이다. 여기서 파운드리는요, 반도체 설계를 하면요, 이거를 위탁 생산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인텔은 그동안 이런 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진출한다는 겁니다. 특히 파운드리는요, 우리가 강자거든요. 내용 보면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 인텔이 위탁 생산 사업에 전격 진출한다. 재진출입니다. 과거에 약간 하다가 말았거든요. 22조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삼성 그리고 대만의 TSMC와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정부 공직자 절반 이상 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땅을 갖고 있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땅 투기 의혹 이런 게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재산 변동 공개했습니다. 합산 총액을 보니까요. 1,007억여 원 그리고 12.5%는 수도권의 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등 일부에서는 신도시 그리고 특구지역 투기 의심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실직 100만 명 시대. 이런 거는 이렇게 숫자 높으면 안 좋은 건데요. 최근 1년 사이 직장을 잃고 여전히 구직 중입니다. 실업 5명 가운데 1명은 1년 넘게 일을 못 구했다. 앞서서 봤던 고위공직자들의 토지 보유 그리고 이 기사 오늘 신문의 일면에 신문 종류는 다르지만요 같이 나와 있습니다. 참 대비되는 모습.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북한 바이든 취임 직후에도 대남 타격용 순항 미사일 쐈다. 그렇다면 1월 하순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난 21일 서해 방향으로 2발 또 순항 미사일 발사를 했죠. 그런데 이달 것도 그렇고요. 1월 말 것도 그렇고요. 우리 당국이 이걸 비공개 발표를 안 했습니다. 파악은 했지만요. 이달 발사도 사흘 지나서야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뒤에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유엔 결의 위반은 아니다.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뭔가를 쏴 올렸습니다. 그 얘기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이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고요. 박창한 장한대 교수께서 세 번째 자리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빨간 넥타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패했죠.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당색을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우회 지원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우연이란 설명이 나왔죠. 그러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연기된 재판입니다. 이 내용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셀프 출산 검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신 구미 3세 여아.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인데요. 그 친모를 둘러싼 논란이 많죠. 그런데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모로 지금 보이는 인물이 있는데 셀프 출산 이런 거를 앞서서 검색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합동참모본부가요.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쏴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도 오늘 오전 7시 9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며 항해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NHK는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앞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비행체가 발사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주말인 21일,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발사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왜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당 발사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진 않는다며 대북 정책 검토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을 암시했지만 만일 이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잇따를 경우 앞으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발사체 관련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올해 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 내에서 나왔던 전망 중에 하나가 북한이 3월 또는 4월 이 정도의 뭔가 도발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꽤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앞서서 단거리 미사일, 순항 미사일입니다. 지금 여기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1월 하순에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우리 군 당국이 밝히로는 21일 있었는데 좀 늦게 알려진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나라 미국이 알리질 않았어요. 근데 미국 언론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이거는 탄도미사일 또는 장거리 미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만요. 그렇다면은 앞서서 조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뭐 상당히 예. 두 번을 쐈는데 바이든 취임식 다음 날 쐈고 예. 1월 하순에 그다음에 이달 들어서 21일 날 또 2발을 쐈거든요. 순항 미사일. 뭐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은 아니지요. 단거리입니다. 아니지만 예. 발표를 안 했어요. 문제는 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모르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이거 자꾸 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또 7시 뭐 9분에 동해안으로 뭐 또 쐈다는데 이게 뭐 탄도미사일 이거는 유엔 제재 위반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일단 발사체로 봤는데 정확한 건 모르다면 조금 더 시간이 뭐 외신이나 필요하겠죠, 이런 데는 지금요. 지금 탄도미사일이 아니냐 아직 확실한 건 모르지만 우리 합참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뭐 발표는 되겠죠.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왜 정부가 솔직히 얘기를 안 했냐 이거죠. 처음에 쐈을 때도 얘기하고 작년 4월에는 순항미사일도 쏠 때 정부에서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입을 싹 닫았어요. 뭔가 좀 상황 관리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미국 측은 이제 바이든 정부 처음 들어와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기부터 북한이 도발하는 거를 아무래도 좀 내세우는 게 좀 부담스럽고 시작부터 좀 험악하게 나가는 게 싫었겠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지금 4.7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북한의 위협이 또 자꾸 보도되는 게 아무래도 상황 관리에 좀 안 좋으니까 한미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숨은 뜻이 좀 맞았다고 뭔가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발표를 안 한 건데 그게 이제 계속 숨길 수는 없으니까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아마 흘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미국 신문 외신을 보고 우리 북한이 도발한 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안보에서 가장 큰 위기가 신뢰 위기거든요. 네, 공자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먼저 버릴 거는 국방을 버리고 안보를 버리고 그다음에 버릴 거는 식량, 경제를 버리고 마지막까지 들고 있을 게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무신 분립.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 무신분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가 저렇게 자꾸 숨기는 게 양치기 소년이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게 하면은 도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자꾸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데 오늘 새벽에도 쐈는데 아마 4월 15일 날은 김일성 생일이잖아요. 또 아마 무슨 도발이 좀 예측돼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불안감이 많은데 정부가 할 일은 있는 대로 솔직히 밝히고 국민들한테 그 협조를 도구하고 우리 각오를 되살리는 게 중요한데 자꾸 숨기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어제 그리고 뭐 그제부터 좀 알려졌거든요. 21일 날 이제 서해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방향입니다. 뭐 단거리 순항 미사일 쐈다. 이게 이제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우리 언론도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그리고 합참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단거리 미사일은 비공개한 적이 있다. 파악됐지만 알리지 않은 적이 있다라는 설명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오늘 아침에 다시 북한이 뭔가를 동해상으로 쏴 올린 겁니다. 우리 군 당국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게 고민스러운 상황이 다시 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 내용은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온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침에 매일경제가 준비한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야기입니다.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달 4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0시를 기해서 각 후보들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 내용부터 좀 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편의점 알바,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방역. 각각 이제 다른 곳으로 갔죠. 서울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행보다. 0시 종 울리자마자 시작됐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오늘 구로에서 유세 출정식을 가진다. 구로는 과거 본인의 지역구. 뭐 이런 의미도 있네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남대문 시장 시청역 등에서 유세다. 이렇게 일정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이동하고 있겠네요. 지금. 자, 그럼 0시. 오늘 0시입니다. 0시에 각 후보들의 모습 그리고 어제 후보들 또 상대 후보를 겨냥해서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냈거든요. 그 영상까지 묶어서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 사는 1인가요? 1인. 불닭볶음면이 요새 잘 팔려요? 옆에 같이 코로나19로 제일 힘드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고단함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몸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제 다시 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선원양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매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격인 것입니다. 이명박 시즌2가 허용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루어왔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민주화, 공정의 이 부분이 다시 후퇴할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박영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몇 가지 특징으로 구분을 하면 조직선거, 그다음에 돈 푸는 선거, 이 돈풀리즘, 10만 원씩 돈 봉투를 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뭐 오늘부터 굉장히 이제 바쁘게 갈 겁니다. 자, 그럼요. 다음은 오세훈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손을 맞잡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맨 안철수와 포옹. 자, 힘 받는 오세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진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넥타이가요. 빨간색이네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색과 흡사합니다. 일부러 맨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총장을 방문했다. 오세훈 위에 최선을 다하겠다. 10차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루 전까지는 경쟁자였는데.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도 빨간 점퍼를 입고 합류했다. 이렇게 좀 내용이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세훈과 공동회견을 피했던 안철수.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 발표
그 당일에는 뭐 만나지는 않았어요. 저녁에 전화 통화했다는 내용만 좀 알려줬죠. 그런데 다음 날 어제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최선 다해 돕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세훈 5번 호명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의원들도 기립박수 환호로 호응을 보였다. 이렇게 어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뭐 신문 글자로만 보니까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어제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반드시 서울시장직 탈환해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박장 교수님. 네. 일단 오세훈 후보가 뭐 본인의 소속한 정당의 의총장 가서 얘기한 거는 뭐 당연한 모습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더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어제 이 모습 오세훈 후보에게는 좀 힘이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이번 선거에서 예. 소확힘, 소소하지만 확실한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제 모습이요? 네. 일단 이번 재보선의 변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투표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에게 불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뒤끝을 보였다. 뭐 불복한다던가 또는 뭐 해외로 나간다던가 이랬으면 예. 소위 말해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진흙탕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정치에 대한 환멸을 주거든요. 그럼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겠죠. 가가지고 승복하겠다 그러고 선거운동하겠다 그러고 뭐 반드시 이기도 돕겠다고 그렇죠. 또 몇 오늘은 번을 또 얘기를 시청에서 합니다. 또 예. 같이 또 합동뉴스도 한다고 그래요. 아. 자, 이 정도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거죠. 아. 자, 두 번째 변수는 네거티브입니다. 여권에서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예. 네거티브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여요. 예. 자, 그렇다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에 나경원 후보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여권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뭐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SNS라든지 유세장에서 이걸 갖다가 또 지원 사격을 해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러면 네거티브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는데도 저는 한 숟가락 얹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점에서 큰 힘까지는 모르겠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힘이 돼주지 않을까. 소확힘. 적어도 소확힘은 분명하다. 네. 이렇게 좀 분석해 주셨어요. 자, 현구택 변호사는 네. 안철수 대표 쪽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질문을. 방금 영상으로 들어보셨지만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서 대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경쟁에선 패했지만 출마할 수가 없지만 사퇴했어요, 어제. 그렇지만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분명히요. 자, 안철수 대표 내년 대상 벌써부터 지금 움직이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뭐 당연히 지난번에 아마 서울시장 나올 때도 예. 서울시장 되면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이랬으니까 되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출마하는 건 기정수순인데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게 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3지대에 머물러서 독자적으로 할 건지 예. 아니면 뭐 합당이든지 입당이든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할 건지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제 저렇게 함께하자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요. 빨간 넥타이, 국민의힘 당색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이거는 의도가 있었겠죠? 제가 보기엔 근데 지금 행동이야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뭐 단일화하고 외국 가버리다든지 아니면 유세 잘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보면 그 전에 지은 뭐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단일화해도 뭐 열심히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식 차원이지 빨간 넥타이하고 이충전 갔다고 해서 입당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지금 아마 단일화 때는 계속 승부수를 던지면서 뭐 입당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난 다음에는 뭐 당원 뜻도 좀 물어봐야 되고 뭐 시민단체도 물어봐야 되고 뭐 더 크게 많은 사람들 물어봐야 된다 얘기한 거 보면 사실은 바로 지금 입당해버리면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당대표 지금 당 안에 예전에 안철수 대표랑 같이 했던 분들도 보면 단위 국민의힘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도 보면 다 안철수 대표를 디스해요. 그러니까
당대표 나가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컷오프 될 가능성도 많다. 예.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좀 밖에서 조금 힘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번에 어찌 보면 1대1로 경선할 수 있었던 것도요. 만약에 당 안에 있었으면 벌써 한 2등으로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밖에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대선에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안에 들어가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예. 밖에 있으면서 윤석열하고 연대를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연대를 모색하면서 본인의 몸값을 좀 키워서 이번 같은 대선도 이번 서울시장 경선하듯이 밖에서 그렇죠. 밖에서 하나 국민의힘 만들어서 밖에서 단일화하자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보기에 그나마 좀 본인이 1대1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지 안에 들어가서는 제가 보기에 뭐 2등, 3등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쉽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간 넥타이는 뭐 꼭 향후에 같이 합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불식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해석이시네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현구택 변호사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지역 뭐 이른바 뭐 제3지대로 불리기도 하고요. 뭐 당 바뀝니다. 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 뒤에 저녁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있었어요. 언론 인터뷰인데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안철수의 빨간 넥타이 얘기가 나왔어요. 빨간 넥타이 메고 국민의힘 의총 참석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라는 질문에 우리 의원들에게 호감을 사고 싶지 않았나 싶다. 그런 생각한 것 같다. 호감을 원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다음입니다. 대선 행보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장애 요인이 될 것 같으면 결정적으로 정권 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텐데 장애 요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내가 보기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거는요? 아무튼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예. 이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는 분명 대선에 아주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런 발언을 한 거 보니까. 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에 대해서 또 강력히 부정적입니다. 아주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거예요, 지금요. 네. 앞서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요. 김종인의 벽이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김종인은 벽이었다.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데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향후 대선에 안철수 대표가 관심 있을 거라는 얘기에는 저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오세훈 후보를 적극 지원하려는 모양을 보이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 역시 향후의 정권 교체라는 범야권의 큰 명분을 스스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본인을 위한 행보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좀 우클릭하는 보수층의 그 어필을 하는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가면 갈수록 스스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고 그게 서울시장에서 실현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보기에는 아까 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더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국민의힘 내에 뭐 어떤 그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결국 이때 안철수 대표가 어찌 보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서울시장에서도 깨끗하게 승복을 했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중도 확장성이 있는데 내가 범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 대선 국면에서. 라고 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오히려 그때 당시에 범야권 구도를 흔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불안감을 좀 미리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견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미리 견제구를 하나 던졌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현실화되기 쉽지 않은 것이 이번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야말로 범야권에서 가장 먼저 후보군에서 제외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국면에서도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겠다, 뭐 함께 하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법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권 교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분열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대선 가도는 거의 불가능해질 거다. 네. 그러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요. 뭐 직전에 아마 있겠죠. 또다시 야권 후보, 이번엔 대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 이게 또 있을 거를 보세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든 간에 그 제3지대는 사실 지금의 구도로 보면 야권 내의 국민의힘 이외의 제3지대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제3지대와 국민의힘 관계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식의 단일화든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 역시도 뭔가의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럼 지금 뭘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하겠다. 그 서울시장 그 선거 이후에 조건 없이 합당하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좀 악수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 제3지대 어떻게 보면 중도성 상징을 지키고 있어야지 뭐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든 안철수 대표와 힘을 좀 합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어찌 보면 그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합당을 하겠다 이후에 너무 섣불리 꺼냈다고 보시는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좀 악수라고 보고요. 이 이후의 자기의 행보를 스스로 굉장히 많이 축소시켜놨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겠는데요, 앞으로도. 이거 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대선 관련해서 만약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이 전개가 된다면 그건 더 복잡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봤는데요. 어제 김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꽤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씨, 당신이 사람입니까? 5.18 영령님께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옵니까? 거의 내 임무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있는데요. 아니, 내가 어저께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의 결심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자, 김 위원장의 어제 광주 방문 모습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좀 일도 좀 있었어요. 다 영상이 좀 녹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이 상상력을 깊숙이 발휘하셔서 빈칸을 좀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윤영걸 전 대표님 그리고 정 대표님 두 분께 빈칸 채우기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두 개네요. 빈칸이요. 무엇을 잡으러 무엇을 찾은 김종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상황을 묘사한 기사인데요. 빈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잡으러 무엇을 찾았다고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후 첫 행보로 5.18 민주묘지 참배를 했습니다. 호남연고 서울민심 확보에 주력하는 거 아니냐. 서울 보궐선거 넘어서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듯하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패널 분들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표님, 빈칸에 각각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저는 뭐 우선은 뭐 대권도 있지만 보선을 잡으러 뭐 광주를 찾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보선 잡으러 광주 찾은 김종인. 이것도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으네요, 지금. 네, 단일화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갔잖아요. 예. 그거는 지난번에 4.15 작년 총선에서 그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호남 쪽에 공천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민심까지 영향이 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호남 출신들이 14%가 넘잖아요. 그 민심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5.18을 찾는 건 언제든지 가서 잘못한 건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예. 작년에도 무릎 꿇고 한 거는 그 호남 분들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는 건 전 잘했다고 봐요. 이번에도 보선을 앞두고 표를 좀 몰아달라 이런 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0년 동안에 서울에서 보수당이 8연패를 했거든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지방선거까지 8연패. 예. 오세훈 시장이 오늘 새벽에 지하철 청소 기지를 간 이유가 있어요. 지하철 땅 밑으로 다니다가 예. 동작대교나 뭐 옥수동 지나면 다시 한강이 보이는 그렇죠. 해양으로 나오잖아요. 땅 위로 올라옵니다. 이제 땅으로 좀 나오고 싶다. 8연패 만에 10년 만에. 그런 의미로 읽으신 그런 거예요? 걸 저는 읽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하니까 예. 광주에 가서도 15%에 달하는 호남 민심 뭐 그것만 노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층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좀 너무 우리가 선을 긋고 살았다. 예. 그러니까 많은 민심을 커버할 테니까 우리 좀 지원해 줘라. 뭐 그런 호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행보가 어제 주목받은 게 지금 보궐선거 물론 뭐 시의원 선거 등등등도 있지만 지금 주목받는 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거든요. 서울, 부산입니다. 그런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그 다음 날 광주를 방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정구택 변호사는 빈칸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호남 민심 뒤에는 뭐 광주 찾은 김종인은 뭐 뻔한 것 같은데 예. 앞에 서울 민심 잡으러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호남 민심 잡으러 갈까 고민했는데 호남 민심이 결국은 이제 서울에 있는 호남민들 민심 잡으러 간 거다. 그러면 풀이하면 서울에 있는 호남 민심.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글자 숫자가 보니까 호남 민심이 들어가긴 여기가 좁은데요, 좀 칸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서울 민심이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인구 중에 지금 한 15%가 호남 분이라 그러는데 대부분 구성을 보면요, 이분들의 특징이 일단 투표율이 높고요. 저분들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서울 시민 중에 47%가 서울 시민이라 그러는데 근데 호남이 고향인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또 많아요. 되게. 그러고 보면 이제 민주당의 어찌 보면 핵심 지지층이라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아버지 따라가지는 않지만 대부분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민주당 텃밭을 노린 거라고 보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물론 뭐 아버지 본인의 아버지가 이제 호남의 연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뭐 대선 국면에도 계속 이런 건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영리한 투표 선거 전략이다. 왜냐하면 선거 시작할 때 딱 간 거잖아요. 후보들은 뛰고 나는 그러게요. 어쨌든 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뭐 후보들 따라다닐 필요 없으니까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기겠다 어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 시민 가운데 15%가 호남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도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걸로 알려져 있죠, 지금요. 이런 걸 의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빈칸 정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보여주세요. 서울 잡으러. 의외로 단순하네요. 의외로. 뭐 보선 호남, 서울에 호남이 있었는데 그냥 서울 잡으러입니다. 서울 잡으러 다음입니다. 광주 찾은 김종인. 아주 단순한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패널분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셔갖고 좀 더 어려운 표현을 써주셨는데 단순합니다. 서울 잡으러 광주 찾은 김종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은 이와 관련된 만평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뭔가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장소가 서울에서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어떤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그녀가 별론데 그녀가 자꾸 우리 고향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여성분이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나를 좋다고 하는데 나는 별론데 우리 부모님 만나서 굉장히 잘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친구로 보이는 분이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네. 고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고향이죠. 여기 광주에서입니다.
여기 부모님으로 모이시는 분이 있고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죠? 이런 작은 뭐 이렇게 하고 뭘 드립니다. 그러자 반응이요. 아따 또 왔구마잉. 이렇게 사투리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뭔가에 비유를 한 거죠. 지금요. 이런 만평도 오늘 있습니다. 선환 변호사. 네. 이 만평도 그렇고 앞선 기사도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광주 방문 이거 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실제 지금 전남 순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 반응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어제 예. 실제로 여쭤봤더니 크게 두 가지, 뭐 좀 나누자면 세 가지 정도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갑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면 무섭다. 세 번째는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다르네요, 지금 반응들이 좀.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반갑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예. 광주와 호남 지역에도 너무 민주당만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기존에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을 다소 폄하하거나 호남에 정말 그 공도 안 들이고 공천도 하지 않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민주당이 아무리 싫어도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도 경제 정책이나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경종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국민의힘이 열심히 해서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고 견제가 가능한 세력이 되는 것을 좀 오히려 반긴다, 반갑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또 이제 민주당을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만평에도 나왔지만 호남이 당장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만 예.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출신 분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서울시장 보선 국면에서 예.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반응이 나오고요. 특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최우선으로 호남을 찾은 거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호남을 그냥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면 무릎 꿇고 사과하신 거 이후에도 뭐 예. 지켜보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예. 단일화가 결정되자마자 그 다음날 간 거예요. 첫 번째 일정으로 서울이 아니라 예. 광주를 찾았다는 거에 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앞서 만평에 고순에 뭐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했어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반응이 많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유보적인 것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희 당의 대표격이긴 하지만 선거로 선출된 분은 아니다 보니까 차기 당대표나 이런 국면으로 갔을 때 이런 호남을 중시하고 호남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 그 부분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야 뭐 그 전에 끝나겠지만 향후 대선 국면까지 바라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게 그냥 정치를 위한 하나의 쇼가 아니라 뭐 김종인 위원장님의 높은 고단수가 아니라 이 당이 정말로 호남에 좀 공도 들이고 저도 지난 4.15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공천된 몇 안 되는 호남 후보였습니다만은 예. 좀 호남의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도 미리미리 좀 만들고 이게 지속이 되어야지만 대선 국면까지도 이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네. 그런 반응들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런 모습들, 앞서도 뭐 안철수 대표 얘기도 봤고 김종인 뭐 위원장 모습도 봤습니다.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